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홍규입니다. 우선 너무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신 어,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우선 이렇게 한림원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관련해서 취지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겸손하게 발표를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나노과학자, 나노물리학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냥 여정이라고 적으면 제가 뭐 지금까지 한 거에 너무 만족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간 여정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중간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런 여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그 한림원 정회원 되면서 찍은 되게 멋있게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붙여놓고요. 근데 저의 이제 양력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과학고가 한창 막 인기가 있을 때 그때 그 과학고를 나온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92년에 한성과학고 1기로 수료를 하고 2학년을 다니고 94년에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과학고를 나오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박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과학고에 가는 순간 뭔가 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무조건 석박사까지 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였다. 근데 저도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그 카이스트에서 그 군대 면제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조금 혜택이 줄긴 했는데 이때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마치면 군대까지 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학고 이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아버지도 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제가 그 의대에 가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그 물리학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물리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7년까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스닥을 했고요. 근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학과에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바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부임을 해서 지금 정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창의연구단장에 돼서, 이 당시에 거의 2007년에 교수가 되자마자 2009년에 창의연구단장이 된 좀 스페셜한 케이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림원 준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와이캐스트, 그 다음에 바로 정회원이 된 케이스라, 그러니까 12년에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이 이제 없어지면서 와이캐스트가 되면서 와이캐스트 창립 멤버로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캐스트가 2022년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정회원으로 넘어온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케이스라, 그래서 아마 최연소 타이틀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캐스트 그 나이 제한이 45세, 만 45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 46세인데 그래서 바로 정회원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이런 타이틀 같은 게 붙으면 약간 주목받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재미삼아 넣어봤는데, 요즘 그 아마 그 자녀분들 이렇게 여쭤보시면 요즘에는 뭐 이름 소개보다 무조건 성격 소개, MBTI 소개를 먼저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이제 본인의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16가지 유형으로 나타내는 건데,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도 혹시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ISTP형입니다. 이게 뭐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뭐 계획적인지 뭐 무계획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 저는 ISTP라고
성격 유형, 장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ISTP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흥미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이 굉장히 저의 성격하고 좀 많이 맞는 그런 말이길래 제가 좀 이렇게 따가지고 왔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런 성격 유형별로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이제 조그맣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ENTJ는 뭐 자신의 이념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뭐 ESFJ는 주변인이 불행해서 쭉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 관심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좀 저에 대한 거 일부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좀 발표를 드리는 것을 약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렸을 때 그 이창희 본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과학상자라고 이게 뭐 볼트 너트 조이고 어떤 뭐 자동차 만들고 로봇 만들고 부셨다가 또 다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세대의 이 70년대 중후반 요 세대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거의 과학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문과적인 특성이 있는 친구들은 외고. 그래서 지금도 좀 특목고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는 거의 성적 순으로 무조건 나누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원래 서울에 서울과학고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한성과학고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세대로 입학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때는 좀 과학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됐었고요. 내신 공부 전혀 안 해도 무조건 1등급 뭐 이런 지금 같으면 거의 꿈 같은 얘기였죠. 굉장히 혜택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 제 친구들이 학교로 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뭐 서울대로 간 친구도 있고 연대로 간 친구도 있고 뭐 다른 국립대로 간 친구도 있고 여기 지금 저희 카이스트로 간 친구들만 있는 사진들인데 굉장히 학계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고 다니면서 거의 수학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영어 공부 안 했던 게 약간 부담이긴 했지만 좀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고에서 그 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이제 카이스트로 학석 박사를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이때 제가 연구했던 주제가 막 한창 좀 떠오르던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구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광결정이라고 부르는데 빛을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빛은 원래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빛을 하나하나 그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면서 빛을 요 주변에 잘 모아서 뭐 레이저도 만들고 LED도 만들고 어떤 빛을 흡수하는 물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한 거를 3개를 뽑아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어떠한 디시전을 많이 만들었나 이 첫 번째가 저는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박사 한 2, 3년 차 때까지도 그렇게 특별한 주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선배들 뭐 이렇게 논문들 많이 쓰고 있을 때 좀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전기로 구동이 되는 나노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코드를 꽂으면 이제 굉장히 작은 나노 구조에서 레이저 빛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원래 제 타픽이 아니었습니다. 제 타픽이 아니고 제 2년 선배가 하던 타픽인데 그 2년 선배분이 지금 이제 뭐
타대학에서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거는 안 될 거다라고 하셨었어요. 이건 안 될 거고 재미가 없어서 자기는 좀 더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다른 그 토픽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옆에서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재밌을 것 같았냐면 얘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조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아마 그 예전에 과학상자 맞추고 뜯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들긴 듭니다. 이 구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 이거는 그렇게 물리적이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빠지면 끈기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는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카이스트 이용희 교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용희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원래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독대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교수님께 이렇게 직접 1대1로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가서 이 토픽을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박사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본 적이 없는 애가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해보자.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용희 교수님께서 뭐 애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뭐 웨이퍼도 구해다 주시고 제가 이걸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뭐를 만들었냐면 요 굉장히 납작한 피자판 같은 겁니다. 이게 반을 잘라서 일부러 보여준 건데 이런 피자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뽕 뚫고요. 이 피자판 밑에다가 굉장히 작은 기둥을 만들어서 이 기둥을 통해서는 전기가 흐르고요. 이 전기가 이 기둥을 통해서 흐르면 이 피자판에서는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 반도체 물질을 일부러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빛이 이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 바깥으로는 안 되고 이 구멍 안쪽으로만 빛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 빛이 모이게 되면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다시 만든 실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이게 이제 레이저 빛인데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레이저 빛이 나오는 이런 모양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은 레이저를 전기 코드만 꽂아서 나오게 하는 거가 세계 최초였는데 처음에 이거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제 교수님하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논문을 쓰고 처음에 네이처에 제출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또 좌절을 했죠. 왜냐하면 네이처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리뷰어 한 분이 이거 레이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맞는데 레이저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할 길이 없어서 그때 뭐라고 이제 어필을 했냐면 이건 레이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면 어떡하냐라고 에디터한테 편지를 썼더니 에디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네가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라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제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이언스에 제출을 했더니 사이언스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바로 억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그 사이테이션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논문인데 그래서 이때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서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1년 반의 그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물론 중간중간에 좌절도 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맨날 밤새서 이 실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새벽 서너 시까지 계속 이 똑같은 구조만 한 6, 7개월 동안 계속 만들었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내가 이 토픽을 하겠다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 용기 이게 첫 번째 디시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에 나왔는데 되게 사이언스에서도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다뤄줘서 이 속 표지에 보면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졸업할 때 나온 논문이거든요. 제가 2004년에 졸업을 2004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게 2004년 9월에 나온 2000
그렇죠. 2004년 9월에 나왔습니다. 2004년 9월에 나온 논문이라 졸업과 동시에 좀 하이임팩트 논문이 나오니까 저 때 이제 제가 거의 자신감이 최고에 달았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데나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게 이제 저희 두 번째 디시전인데 하버드의 화학과를 갔습니다. 이 하버드 화학과도 간 게 왜 갔냐면, 제가 저 사이언스 논문이 나오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전 세계에서 누가 연구를 제일 잘하는지를 찾아봤어요. 나는 저길 가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하버드 화학과에 지금 좀 안 좋게 계신 찰스 리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논문이 뭐 지금 뭐 1년에 막 20편씩 나오는데 하이 임팩트 논문으로 막, 제가 이제 사이언스 논문 하나 썼다고 막 자신감 충만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 1년에 10편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갔다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예 그 밥을 안 먹고요, 잠을 안 자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스케줄을 맞추는 게, 제가 그 졸업할 때 했던 그 한 6, 7개월의 생활을 이분은 거의 1년 내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나기도 엄청 혼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안식년 갔을 때 저희 딸인데 하버드에서 되게 행복하게, 그래서 요 건물 이제 하버드 화학과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 안에서만, 이 보스턴 뭐 좋다고 하는데 보스턴 밖을 이제 돌아다녀 본 적도 없고, 저 안에서 한 2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는 또 고생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또 되게 좀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광학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물리화학 쪽이라 광학을 전혀 안 하던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여기 학생으로 있을 때는, 포닥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같이 이분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은 이제 나노 와이어, 뭐 나노 선, 뭐 나노 튜브, 뭐 그래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던 학생들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분과 경쟁 상대가 되는데, 저는 나오고 나니까 이분의 너무 그 굉장히 좋은 파트너, 연구 파트너가 돼서 이분과 굉장히 공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무조건 자기는 하이 임팩트 논문만 써야 된다 해서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요 당시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두 번째 디시전은, 제가 물리를 계속 안 하고, 저는 굉장히 물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화학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화학 쪽 분위기를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본 그런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저희 건방짐으로 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냐하면 이용희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너는 왜 화학과를 가냐. 그냥 물리학과에도 되게 유명하고 잘하시는 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것도 제가 고집을 부려서 간 케이스였는데 가서 또 잘 못해가지고 좀 지도 교수님 뵐 면목도 없었던 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디시전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포스닥 때는 그렇게 논문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어떻게 고려대 물리학과에 한 번에 임용이 돼서 좀 잘 됐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찰스 리버 교수님하고 되게 같이 연구하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서 좀 임용이 되자마자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온 케이스여서 뭐 여기저기 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이런 케이스, 방금 이창희 부원장님이 읽어주셨던 게 요 기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학 연구를 했지만 나노와 광학, 왜냐하면 제가 포스닥 때 했던 게 나노 연구였고요.
그리고 박사 때 했던 게 광학 연구이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한 좀 이때 당시에 막 떠오르던 게 융합 연구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융합 연구를 좀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물리적인 백그라운드에 좀 토픽 자체를 화학 쪽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토픽들을 많이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광유전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바이오 쪽은 잘 모르지만 그 눈 안에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뉴런 프로브, 굉장히 작은 거 만드는 거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뉴런 프로브를 잘 만들고 그때 나오는 뉴런 시그널들을 어떻게 잘 잡기만 하면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 광자원은 그 빛은 이제 포톤 알갱이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포톤 알갱이 하나하나를 낼 수 있는 게 그래핀과 같은 이런 그 원자 한 층의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 한 층의 물질들에서 포톤 하나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나노 물질들, 나노 구조들을 이제 화학과 쪽에서 많이 배워와서 광학적인 것과 잘 결합을 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왜 나노를 연구를 하는지 좀 여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제 유튜브 찾아가면서 좀 만든 동영상들인데 그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트랜지스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리콘에 뭐 NPN 뭐 이런 트랜지스터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앰플리파이를 하면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드는 이런 케이스인데 옛날에는 트랜지스터가 엄청 컸죠. 뭐 이게 애니악 30톤이라고 하는데 이거 돌리려면 펜실베니아 뭐 전체 어떤 도시 하나의 전기를 끌어다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작게 만들면서 엄청 작아졌죠.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 있는 뭐 트랜지스터, 뭐 컴퓨터, 노트북 하나에 뭐 수천만 개, 뭐 거의 억 단위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이거의 기본이 이렇게 작아졌을 때 일렉트론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퀀텀 피직스 쪽을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원래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퀀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나노 물질에서 나타나는 퀀텀 효과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 컴퓨터에서 만약에 미로에서 길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찾죠. 01, 0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는데 이거를 이제 양자로 넘기면 양자는 0과 1이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0과 1에 어떤 중첩된 상태로 나타나 있어서 0도 아닌 것이 1도 아닌 이런 상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0과 1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를 아까는 0이나 1을 이제 비트라고 하듯이 얘는 퀀텀 비트라고 해서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큐빗을 가지고 하면 얘가 0과 1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기조도 퀀텀 컴퓨터 쪽으로 가는, 왜냐하면 퀀텀 컴퓨터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쪽이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안 하면 너무 밀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 미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퀀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각자 이제 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퀀텀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톤도 퀀텀이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컴퓨터도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중고등학생들 보여줄 때 꼭 보여주는 그런 아이언맨이 하는 실험 장면인데 제가 그 물리학과 좀 꼬셔올 때 항상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험을 하고 있다. 사실 뭐 굉장히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90%는 굉장히 허드렛 일을 많이 하지만 저희 자체는 이제 저런
거를 상상하고 실험을 해야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쭉 하다가 제가 2007년 9월에 고려대에 임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좀 경제가 갑자기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창의연구단은 지금 IBS처럼 그런 위상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궤도에 오른 교수님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2009년에 제가 그 당시 연구비가 1년에 한 뭐 4, 5천만 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지나가면서 창의 연구 한번 지원해 보지 그러냐. 그래서 제가 될까요?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제가 저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보면 그냥 한번 저질러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좀 인기 있었던 다양한 나노 물질들을 이제 빛의 특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들끼리의 어떤 플라즈모닉 구조, 그래서 메탈 구조거든요. 플라즈모닉 구조는. 그래서 플라즈모닉을 이용을 한 새로운 레이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플라즈모닉의 어떤 다른 그런 광소자도 만들어 보고 태양 전지도 굉장히 나노 구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서 굉장히 다양한 나노 광소자를 한번 만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그냥 창의연구단 한번 질러봤습니다. 근데 이게 덜커덕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한 교수 임용된 지 1년 반 만에 창의연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0차원의 퀀텀단, 1차원의 나노선, 2차원의 뭐 그래핀과 같은 물질과 이제 나노 물질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작은 나노 구조는 빛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거울을 놓고 거울 사이에서 빛을 가둬 놓으면 나노 물질과 굉장히 잘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뚫어 놓은 그런 광결정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빛을 가둬 놓고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덜커덕 창의연구단이 되면서 이때 창의연구단 연구비가 거의 7억 5천? 제가 3, 4천만 원이었는데 연구비가 7억 5천이 되니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 돈 어떻게 다 쓰나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포스닥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던 게 카이스트의 저희 후배들한테 그 당시 그 후배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군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못 나갔던 친구들을 꼬셔서 우리 연구실 와서 2년만 있다 가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 연구실에 포스닥으로 엄청 많이 왔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구를 저랑 이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왔다가 저랑 이제 같이 막 출장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왔던 친구가 지금 중앙대에 있는 권순홍 교수인데 그 친구랑 거의 막 맨날 밤새면서 둘이서 되게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있고 경희대 간 뭐 김성경, 뭐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뭐 서민교 교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되게 재밌게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3년마다 단계 평가가 있어서 무조건 한 팀씩 떨어뜨리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물리끼리만 하면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 화학도 있었고 생물도 있었고 막 전 분야가 다 있다 보니까 창의연구단 하면서 사실 그때 이제 지나가던 어떤 교수님들이 항상 우스갯소리로 아직 살아있냐 뭐 이런 뭐 아직 건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왜냐하면 창의 연구하면서 되게 아픈 교수님도 되게 많으셨고요. 돌아가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하지만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재밌게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시전은 좀 겁없이 덜컥 창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서포트를 받고 수업도 안 하고 되게 재밌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시전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디시전 1, 2, 3가 다 제가 좀 약간 네거티브한 성격에 좀 걱정도 많고 소심하고 이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겁 없이 지를 때가 좀 잘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를 이제 재밌게 했던 것들이 창의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들이
이제 빛으로 작동하는 트랜지스터, 뭐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트를 이제 걸어줘서 스위치를 온 오프를 할 때마다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증폭이 되는데, 이렇게 증폭되는 전류를 원래는 5볼트를 걸어주는 그런 게이트 볼티지를 걸어야지만 증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빛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게이트를 걸지 말고 여기다가 빛을 때려주면 전기적인 게이트를 빛의 그 효과로 나타내집니다. 이렇게 빛으로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데다가만 빛을 때리면 거기서 빛이 증폭이 되니까, 전류가 증폭이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게이트 영역을 만들어 놓고 빛을 두 군데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때리면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아무것도 안 때리면 전류가 안 흐르는데 여기다 5볼트를 걸어주고 이 둘 사이에 볼티지를 걸어주면 아무 짓도 안 하면 5볼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5볼트가 여기에 5볼트가 걸리고요. 한쪽만 때려줘도 전류는 안 흐르니까 계속 5볼트, 5볼트 흐르다가 양쪽을 다 흘려주는 11 스테이트에서만 전류가 흐르면 거의 0볼트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3.75볼트 정도로 떨어져서 낸드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낸드 게이트 만들면 거의 모든 논리회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빛으로 작동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빛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까지 응용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그 광소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근데 흡수하는 거는 보통 비선형성을 가지고 빛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려면 빛을 요 물질 안에, 굉장히 작은 나노 물질 안에 빛을 강하게 가두어 놓는 게 필요한데, 그 강하게 가두어 놓는 거를 이 바운드 스테이트 인 컨티뉴움이라고 원래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컨셉인데, 이거를 비선형 광소자에 적용을 해서 빛을 강하게 컨파인 시키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레이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굉장히 예쁘게 동그랗게 주기적으로 쭉 뚫어 놓으면 두 가지 모드가 뜨거든요. 이런 레이저가 뜰 수도 있고 이런 레이저가 뜰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레이저가 합쳐지면 더 좋은 타입의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애랑 까만 애가 만나서 이쯤에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이후는 훨씬 더 특성이 좋은 그런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레이저를 막 합치기도 하면서 새로운 레이저도 만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뜨는 것 중에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컵에 손잡이가 하나 있는 거와 뭐 도넛과는 사실은 같은 모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상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상수학을 그대로 이 구조에다가, 레이저 구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여기 구멍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크고 작고를 반대로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 경계면에서 레이저 빛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잘 조절하면 경계면이 아니라 요 끝점 코너에서 이제 레이저 빛이 나는데, 보시면 코너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레이저 빛이 나오고, 아니면 양쪽 가로축, 세로축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 빛이 모이는 것들을 굉장히 잘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서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보통 여기 아차해서 구멍을 하나를 안 뚫었다. 구멍을 하나 안 뚫으면 원래는 레이저 빛이 안 나와야 되는데, 구멍을 안 뚫어도 이 안 뚫은 구멍을 회피해서 피해 가면서 다시 레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성질의 토폴로지 타입의 레이저고, 그리고 포톤 하나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래핀과 같은, 얘는 몰리브덴 설파이드 뭐 이런 다른 텅스텐 설파이드 이런 타입의 물질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광유전학이라고 해서 뇌에다가 빛을 때려주면 이 쥐 뇌 제일 밑에는 이제 그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피질이 있는데, 저기다 빛을 때려주면 손을 이렇게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다가 빛을 안 때려주면 멈추고. 그래서 빛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생각을, 뇌의 어떤 뉴런 시그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쥐 뇌에서의 이제 뉴런의 어떤 반응들을 이제 잘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토픽을 좀 다양한 물질과 어떤 물리적인 백그라운드, 화학적인 백그라운드 이제 결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창의 연구를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포스닥과 대학원생들과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는데 학교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권순홍, 김성경, 서민교 박사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호성, 노유신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좀 저희 연구실의 자랑이라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여정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향후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계속 좀 중요한 디시전을 하면서 좀 겁없이 디시전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